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인문적 소양들이 있겠죠. 그 중에 상상력의 영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력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하는 참 중대한 자산이 아닐까 싶은데, 일찍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 선생이 이런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눈이 아닌 타자의 혹은 외부로부터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야 혹은 시선, 이걸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 말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상력이란 게 그저 막연한 공상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뼈대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한 시각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상력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생각들, 관점들이 투영됐을 겁니다. 일종의 디자인 혁명에 대한 관점이 인문 정신으로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인문 플러스 상상력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아주 알려진 시각 디자이너시죠. 그리고 계명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임헌우 교수 오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임헌우입니다. 자, 상상력이라면 뭐 요즘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또 이 자신의 이 어떤 능력으로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의 이제 생산성의 변화에서 그 상상력의 코드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산성 하면, 그러니까 손이라든가 손으로 대표되는 신체를 활용해서 신체를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대의 그 생산성 하면 이제 머리를 움직여서 생각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그런 이제 상상성의 관념의 변화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이 시대가 주목하는 그런 그 중요한 코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 선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상상력 공장장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앤디 워홀의 이 팩토리라는 다량 복제하는 팩토리라는 관념을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 연상이 드나요? 어떤 의미로 상상력 공장장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네네. 일단은 한자에서 그 상자 두 번째 모양 상자를 보면 네. 그 사람 인변의 코끼리 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자가 만들어진 데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에 인도 코끼리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런 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그 이미지 니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미지 니어링이라는 말을 자주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할 때 그 비슷하게 네, 이미지 맞습니다. 니어링. 네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들, 즉 인문학적 관점과 공학적인 관점을 뜻하는 또 엔지니어링에 붙으니까 또 새로움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만나서 재미있는 충돌을 만들어내면 재미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상상력 공장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지금은 정말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대로 상상력이라든지 창의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시대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모여서 그런 큰 조류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 선생님은 그 상상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사적인 동기나 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인류는 그 많은 것들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예. 우리 몸도 이제 진화시켜 왔고, 근데 우리 인류의 진화하는 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맨 처음에 인간은, 직립 이전의 인간은 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발로써 모든 것을 해결했었는데, 직립 이후부터는 손이 이제 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섬세한 감각들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같거든요. 섬세한 감각들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건 또 우리 두뇌하고
밀접하게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요. 소근육 운동이 뇌를 네. 발전시킨다는 맞습니다. 정설로 돼 있으니까. 네네. 예. 영어에서 그 공장을 뜻하는 단어가 팩토리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manufacture라는 제조 생산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한 단어인데, 예.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MAN이라는 접두사가 사실 손을 의미하는 거였었거든요. 그 그래서- man이란 뜻이 네네네. 손이란 접두사입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손질하다 할 때 그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습니까? 매니큐어. 예, 그것도 이제 손이라는 손의, 의미 접두사에서 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 참 매너가 좋다라고 할 때 그 매너도 손으로만 하는 이런 뜻에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도에서 또 예의 범절까지 그 매너까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링도 마찬가지로 제조와 생산을 뜻하는 단어도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시대 이전의 생산성은 전부 다 손으로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성이었다면 이제는 머리를 움직여서 생각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성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라질로 모울로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사회 문맹자는 그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상상력에 지금 많은 발로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상상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렉세이 브로도비치, 뭐 저도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얘기. 네. 나는 너희들 선생이 아니고 너희들 머릿속에 잠재력을 이렇게 탁 따주는 병따개다. 캔 오프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 많이 안겨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브로도비치 얘기서부터 해서 좀 얘기를 좀 풀어놔 주시죠. 네네. 일단은 알렉세이 브로도비치가 했던 방식은 오프너 방식은 자극이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많은 자극을 주고 열린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생각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충돌하는 지점이 또 있을 거고 그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렉세이 브로도비치가 수업 중에서 자주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스타니시 미하고 또 make it new 이런 단어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네. 해석을 해주시면요. 네, 나를 한번 놀래켜봐라. 어스터니시. 네네네. 나를 놀래켜라. 네네네. 네. 그 다음에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계속 자극을 주었던 거죠. 네. 네. 근데 문제의 정의가 바뀌었는데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문제들은 그냥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그냥 주어진 답에 대한 앤서입니다. 네. 예, 여기서 문제는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오면 그 문제의 개념이 바뀌거든요. 프로블럼으로 바뀝니다. 즉 해결해야 될 과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프로블럼을 두고도 아직까지도 앤서의 대답을 단답형 대답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프로블럼에 대한 답은 솔루션이거든요. 해결 네.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는 한 가지 답만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때 학생들이 자기 고유의 생각들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오픈웨이 개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 대학생이 돼서도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앤서만 하려고 한다. 네. 솔루션이 중요한 건데 해법이 필요한 건데. 예. 그리고 임원우 선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시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인재냐 여기에 대해서 그 파이자형을 얘기하고 계시던데 아마 그게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한 말씀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 생산성과 결부돼 가지고 이제 산업 시대하고 지금 지식 기반 사회하고 자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식의 분화는 산업 시대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시대 유물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분야만 잘 알면 분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한 방면에 정통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문성이 오히려 학문 간의 경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 벽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 퍼스펙티브를 가지지 못합니다. 네. 에드워드 두 보노라는 사람은
그 수평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사고. 네네네. 우리가 이제까지 산업 시대의 전문적 지식은 그야말로 하나의 지식에 대해 수직적으로 계속 알고 가는. 그러니까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가는 걸 맞습니다. 의미하겠군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의 수평적 사고는 이런 깊이도 중요하지만 이 깊이 있는 전문 지식 간의 연결을 해보는 수평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그 헤게모니를 장악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를 배치하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장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정보를 새롭게 엮어내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상력인데 그냥 얼치기적 접근으로 봐서는 표피적으로만 접근밖에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아울 수 있는 능력의 배경에는 분명한 또 전문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지금 상상력 강좌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스티브 잡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죠. 그의 청바지, 그 표정. 아마 그 스탠퍼드 대학 그거는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은 유튜브로 아마 그 횟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거의 기록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보고 그러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픈 채로 바보 같은 채로 이런 것이 아마 깊은 함축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많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보보스 유랑하는 그러나 무언가 중산층적인 기반도 갖고 있고 또 집시처럼 떠돌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임원우 선생이 스티브 잡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일목요연하게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참 배부르고 싶고, 그죠? 뭐 그러고 싶은데 오히려 또 배고프고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참 이 시대 정서하고 참 안 맞는 것 같다라고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네. 스티브 잡스를 다룬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에서 다른 면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까지 상당히 진짜 보보스로서 멋있고 쿨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산만했습니다. 상당히 산만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애플 컴퓨터를 만들 때는 컴퓨터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적 계획을 미리 세워놨습니다. 뭐 왜 그래요? 네, 그럴 성급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무모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무모함이 그때가 되니까 그때 맞게끔 선적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네. 내 꿈에 관한 배고픔, 정신적인 배고픔 예. 이런 것들을 내가 굶주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이 또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문장이 주는 울림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문에 봉착해 있죠. 나는 하루 일과가 매일 똑같고 다른 길을 얻고 여기서 나는 지금 내 이 일상을 다 걷어차고 딴 길을 선택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더러 그러면 세계여행이라도 무전여행이라도 떠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상상력은 시선은 하늘에 가 있는데 내 발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상상력은 제가 서 있는 땅 위에 견고한 토대 위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견지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뜻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광고 카피를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광고 카피냐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경영, 가정의학, 소아의학, 노인의학, 경제, 정치, 이웃과의 관계, 뭐 재무, 회계, 교통, 뭐 이런 걸 전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근데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주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따분하고 그다음에 가장 지루한 일을 반복하는 직업이 주부라고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부한테 무슨 상상력이 필요할까? 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반문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전에는 대걸레하고 그다음 다리미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경희 CEO가 대걸레하고 스팀 다리미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걸 잘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은 판매를 이뤘습니다. 예. 예. 만약 그분이 주부의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일이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아마 그런 아이디어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내 일상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보통 상상하면 거대한 거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임 선생은 인류 평화 뭐 이런 거대한 거 말고 내 일상에 있는 작은 것들, 그 관계들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결합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그 임원우 선생 책자에 보니까 그 지우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더군요. 온갖 것이 묻어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 배제시킬 걸 배제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건 참 그 무릎을 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생각도 저는 변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이 꽉 막혔을 때 저는 생각의 변비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잘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버려서 생각의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칼로서 무언가를 또 잘라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심플 이즈 베스트란 뭐 너무 또 유명한 말들도 예.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순한 것이 늘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최고는 늘 단순하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고는 단순하다. 예, 최고는 늘 단순해 왔다. 네. 라는 말을 볼 때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그거를 잘 버리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리는 것의 문제는 그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또한 문제거든요. 근데 결정하다, 결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dec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CID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그 to cut의 의미입니다. 잘라내다라는 잘라내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생각의 가지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게 간결합니다. 옛날에 그 서양 미술 작품을 보면 요소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배치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호로 베큐미라고 그러거든요. 여백 공포입니다. 호로 베큐um. 네네. 네. 여백 공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와는 정반대로 동양영화에서는 여백을 강조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여백이 그냥 막연하게 버린 공간이고 그냥 뭐 공백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합니다. 여백과 공백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공백은 아직 디자인되지 않는 공간이다. 하지만 여백은 디자인된 공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백 자체가 디자인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상을 바라보고 내 머릿속에서 많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걷어내야지만 그런 여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상상을 다들 비슷하게 해서 서로가 닮아버린다면 그것은 그다지 값어치가 없는 일 아니겠느냐. 서로 다른 차이가 생겨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독자적인 독창성, 독자성 뭐 이거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그러니까 유쾌한 반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두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됩니다. 물론 제품화가 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의자에 대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의자가 하나는 그 스틸로 된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의자를 사면 그 박스가 이렇게 옵니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그냥 앉는 거 어쩌라는 아닙니다. 거냐? 예, 그거 앉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먼저 그거에 대한 용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책꽂이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의자로 쓸 것인가? 의자도 내가 앉는 깊이에 따라서 살짝 걸칠 것인가, 아니면 깊게 걸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민을 생각한 다음에 망치를 하나 준비합니다. 큰 해머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홈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거기에 의자에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망치를 쳐서 홈이 파인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의자의 공동 디자이너가 되는 뭐 그런 개념의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보너스로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팔고 있는 네. 예, 디자이너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의자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고 우리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디자인의 원론적 입장에서 봐서도 전혀 나올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유통되고 발전되고 또 거기에 다른 디자이너의 생각과 막 부딪히고 만나면서 또 다른 의자의 개념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용도의 확장, 네네. 엉뚱한 발상을 가졌는데 그게 또 새로운 생산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러네요. 네네. 세상 인간 관계에도 좀 그런 엉뚱함이 새로운 관계로 자꾸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게 참 있으면 좋은 거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부도 명예도 안겨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 속에 자주 등장시키는 스티브 잡스 이 사람만 하더라도 결국 상상력으로 뭐 세계 최고 거부의 반열에 오른 것이고요. 지금 그런 이 사고의 패턴들을 갖고 이제 선생님이 좀 정의를 하신 게 있던데, 가령 뉴턴적 패러다임이라든지 에디슨적 패러다임이라 다 이제 상상력의 제왕들 아닙니까? 그거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갑니까? 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고찰을 해보면 크게 발견과 발명의 역사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그 인생을 해변가를 거니는 일에 비유를 했거든요. 나는 대양을 거닐면서 그냥 거닌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바닷가로 무언가 떠밀려 와서 나는 그것을 발견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거닐지 않으면 그 떠내려온 것들을 갖다가 내 머릿속에 발견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아마 뉴턴의 만유인력 발견 이전에서도 사고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발견 이후부터 사고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견은 기존에 있던 것들 사이에서 관계를 아마 유심히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뉴턴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에디슨적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한 발명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유심히 관찰하니까 이런 점은 불편했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이러한 가치는 앞으로도 여전히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바로 임원우 선생도 인용을 했고 그런 건데, 조지 루카스 감독이요. 그게 스타워즈 만들 때 다 안 된다고 그래서 돈도 없고 뭐 사재 다 털어서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거 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극장도 몇 개 못 잡고 아주 고생한 사람이죠. 결국 그런 태도, 그게 사실은 상상력만큼 또 중요한 어떤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가능이라고 할 때 거기서 아마 가능할 거야라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또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했었는데 요즘 참 많이 듣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조지 루카스 감독도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 감독 그가 스타워즈를 만들 때는 그 미국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이 서부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사로부터 지원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국 패턴하고는 이 스타워즈는 전혀 다른 거니까 보면 황당해할 것이다. 네네. 어떤 관객이 저걸 좋아하랴.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 우주전쟁에 관한 스타워즈 스토리가 사실 대학 시절 노트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오랜 동안 품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오랜 생각들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 한번 해볼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의 그런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들어냈고 R2D2를 만들어냈고 제다이를 만들어냈고 광선검을 만들어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입니다. 결국 그 스타워즈는 역대 흥행 1위가 조스였었거든요. 예. 조스 흥행 기록을 깨고 역대 1위 흥행 성적에 이제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됐습니다. 자기 확신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저는 아바타를 보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예. 제가 아바타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분명히 새로 구성된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움직이는 성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제가 봤던 겁니다. 네. 성공의 섬 라프테에서 봤던 겁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또 사람이 운전하는 로봇이 나옵니다. 제가 이건 어디서 봤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미래소년 코난에서 나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그다음에
그 날아다니는 각종 기구, 그 다음에 새를 타고 날아다닌다. 이건 또 어디서 봤다고 했더니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 어머, 눈을 나옵니다. 떠. 그 다음에 짐승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디서 봤나 생각했더니 역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놀래서 네.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새롭더라 이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낡은 요소들을 재배치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만의 소형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이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상상을 지금 조지 루카스처럼 제임스 카메론처럼 확신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렇다면 무언가 결실에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저처럼 한 시대의 몽상으로 끝내면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요. 네. 피그말리온 이펙트에 대해서도 쓰신 게 있는데 아예 네네. 해설과 더불어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 장 제롬이 그린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에로스가 나옵니다. 에로스가 쟤 뭐야 이러면서 화살을 하나 날립니다. 화살을 맞았죠, 그죠?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만 자기가 만들어놓은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키프로스가 이제 아프로디테가 살고 있는 섬이거든요. 그 섬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가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저 여인 같은 여자하고 자기하고 결혼하게 좀 해달라고 아프로디테에게 빌었습니다. 미의 여신이죠. 네. 빌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이렇게 키스를 자기가 나갔다 왔어 하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근데 키스를 하는 순간 몸에 갑자기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장 제롬이 포착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 갈라테이아입니다. 예. 그렇다면 갈라테이아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갈라테이아를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진정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 진정성의 문제다.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생활해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쪽으로 많이 빌거든요. 노력을 하지 않고 비는 것을 저는 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그 원하는 것을 지켜줄 만큼의 행동 또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헤이 지니, 알라딘과 친구하지 말고 나랑 친구하자. 난 누구의 친구도 될 수 있지. 물론 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가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명령도 따르지만 그들은 내 명령 때문에 패망하고 말지. 그래서 지니, 내 친구는 안 한다는 거야. 뭐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난 임 교수의 친구가 될 마음이 충분하지. 그럼 요술 램프를 슬슬 비벼보라고. 그럼 내가 말해주지. 주인님, 새로운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건 내 속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난 네가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난 네가 내 안의 잠재력, 상상력,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임 교수에게 보여주지. 당신의 상상력을. 와, 고마운걸? 그런데 지니, 난 네가 상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상상과 힘을 상징하는 엔진이 상상력이 되거든. 넌 상상력의 상징이 되어 우리의 현실을 앞으로 추동하는 힘이 되지. 내가 상상력이라는 것이지. 임 교수, 난 말이야, 요술 램프 속에서 살면서 누군가 날 끄집어내주길 원해. 사람들의 체온이 램프를 통해 전해질 때면
난 너무 유쾌해져.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 흥분되는 일이지. 특히 그 감동이 나눔의 감동,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이라면 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지니, 당신은 이미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말이지, 지니,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요술 램프 하나씩을 갖고 산다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또 있어. 램프의 존재는 알아도 램프 속에서 당신 지니를 불러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게 뭐지? 우리 주인님 알라딘을 생각하면 열정, 진정성, 치열함, 뭐 그런 거 아닐까? 맞아. 당신이 슬슬 움직이면 사람들은 내 안에 지니가 있구나 알게 될 거야.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슬슬 움직여주면 안 될까? 뛰고 달리고 속삭이고, 그러다 불쑥 밖으로 나와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지. 알았어, 임 교수. 욕심도 많군. 알았다고. 난 늘 달리고 있을 테니 사람들에게 전해줘. 날 제발 불러달라고. 램프 속에선 갑갑증이 일거든. 알았지, 임 교수? 오케이, 지니. 지니? 자주 보자고. 안녕. 내 안의 진이를 깨워라. 예. 좋은 상상력 발휘하는 어떤 이제 이 하나의 그 시퀀스 순서나 이렇게 일련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예. 뭐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괴는 근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추려봤습니다. 예. 상상력 상관왕,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뭐 금메달도 많이 땄습니다만 상상력 상관왕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삼관왕이요. 네네. 그 관자의 맨 앞자를 따서 세 개의 관자를 제가 따본 거거든요. 맨 처음엔 관심, 그 다음에 그 관계의 발견, 관찰. 정확히 순서로 얘기하자면 이제 관심과 관찰과 관계의 발견. 뭐 이렇게 관심, 관찰, 관계. 네네. 그 관자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맨 처음에는 대상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살펴보면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프랑스와즈하고 장 로버트 형제가 있는데 그 사진 작가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사람 얼굴 모양을 한 것들을 찍습니다. 짐승 얼굴 모양 한 것들을 찍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전화기에서도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막 사람 가방에서도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곳에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걸 찾자라고 해서 관찰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관계의 발견은 브로노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해내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상상력의 두 번째 의미가 이미 있던 사실과 관념을 재료로 하여서 새 사실과 새 관념을 만드는 작용이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 하늘 아래 전혀 없는 새로운 거 만드는 일이 아니군요. 없습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네네. 배치하는 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던 것들을 잘 만나게 해서 그야말로 관련성이 있게 맺어주면 그게 저는 관계의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임원우 교수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삼관왕 노력도 해보고 등등 하면 상상력이 뭉게뭉게 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지만 그것만이 아닌 또 어떤 것이 있지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상상력의 제왕들 하면 가령 작가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꼴딱 이러고 뭐 자연 앞에 가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상상적인 이 역량을 품어낸 많은 사람들이 뭐 에디슨이 책 읽어서 에디슨 된 건 아닙니다만 대다수는 참 많은 독서력을 배경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선생님은 책과 상상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지요? 그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0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한 다음에 비로소 붓을 잡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붓을 잡는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뭐 그 영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인문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상상력하고는 마치 결혼 관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즉 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야지만, 둘이 결혼을 해야지만 아주 완전한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들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보면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네. 네. 분명한 사실은 가능하면 동작을 조금 하고 살려는 친구들은 그다지 인생의 내용이 충분치 않았었습니다. 뭔가 일을 저지르고 일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뭐 때론 사업하는 친구들은 쫄딱 망하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성공한 친구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그냥 도피하듯이 갔는데 또 큰 존재가 된 친구도 같이 여러 모습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바로 임원우 선생 책에 나오는 그 귀절이더군요. 저지르는 자가 뭘 한다. 인생은 저질러야 한다. 그 말씀이어서 그렇지 하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 체험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장장으로서의 마무리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권유의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그 손글씨로 써서 인생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다소 표현이 조금 뭐 이렇게 경박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제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한번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야말로 저지른 거죠. 망설임에는 1000가지 변명과 10,000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작에는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용기. 그래서 꿈은 시작과 친합니다. 꿈은 망설임과 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시작을 하는 거, 무언가를 저질러 보고 무언가를 경험해 보는 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저질러야 됩니다. 그 저지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임원우 선생 얘기를 같이 제 마음까지 섞어서 이렇게 마무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우 선생 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말, 인생은 저지른 자의 것이다. 예. 앞으로도 계속 저지르시기 바라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임헌우 교수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임 교수의 열정 같은 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상상력 얘기를 나눴죠. 그 임 교수의 메일을 받는 사람들은요,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하는 그 끝 서명 있지 않습니까? 그 임헌우 교수도 무슨 드림이라고 쓴다는데 그 드림이 꿈의 드림, 꿈의 드림 이 표현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더군요. 상상력 전도사 같죠. 뭔가를 줍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꿈을 드릴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꿈이며 희망이며 또 앞날을 개척해낼 수 있는 그냥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원천으로 상상력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갑수 드림, 바로 인문학열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